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네. 임명됐고, 그죠? 네. 오늘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박사님. 임명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이걸 길게 설명을 하고 이걸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뉴 미디어든 아니면 기존 미디어든 논쟁을 벌이면서 기니 아니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게 예를 들면 김영석이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사재단 여기도 뉴라이트 계열이 이사장으로 들어갔죠. 그 역사재단이 뭐 한 일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게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독도 문제랑 동북아 공정 문제라 그래서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 또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역사들을 연구하자고 만든 재단인데 거기도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소위 따지고 보면 그 국정교과서를 얘기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이 위원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진흥연구원 소위 그 뉴라이트 낙성대 연구원으로 친일 근대화론자라고 얘기하는 김낙년 교수가 거기에 원장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 딱 이제 소위 독립기념관장을 그러니까 오늘 와서 저는 참 비굴한 게 뭐냐면요. 네. 나는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 얘기가 있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야 정도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해도 지금 이 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잠시 아닌 척만 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반역자들이 일본의 우익과 내통을 해서 오히려 전전 일본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다 일본 뜻대로 되는 거고 강제징용도 일본 뜻대로 되는 거고 아무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매국적인 행동이죠. 청와대 근방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그러면서 연극을 꾸민 밀정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구순을 앞둔 분이세요. 그리고 예, 과거 회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지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지지운동하시고 저분이.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밀정이 있어도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진 대통령에게 밀정이 와서 한다고 이런 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안 올라올 리가 없을 거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뭐 김영섭 그다음에 김낙년 이런 분이 됐을 때 왜 이런 친일 어떤 근대화론자들을 계속 그 자리에 앉히느냐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인사를 강행한다는 건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역사관 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정황이 있으면 적어도 인사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과거에 아버지를 따라서 갔던 일본에 대한 추억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일본하고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일 동맹 하위에 소위 한일 군사동맹의 시스템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 만약에 대통령이 모른다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면서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첩자, 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대외적인 상황들은 몰래 진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일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하는 미일 동맹 하위 체계에 있으면서 일본은 자기네 군사력을 밖으로 투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군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위 미일 동맹 하위 체계에서 미일 동맹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군이 소위 대만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 지역으로 침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소중한 군인들이? 그렇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미일 동맹 하위에서 한일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서로 간에 약속된 약정, 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의 근거에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서서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위대는 또 함부로 또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바꾸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뭐 그건 이제 지금 김태효 그 안보실 사장의 오랜 지론이죠. 본인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 자위대를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의 전선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본 전력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적인 지금 현
소위 안보 라인들의 일관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몰래 진행하죠. 왜냐하면 너무 거세니까. 폭발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당장 사도강사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예를 들면 일본이 우기였어. 우리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그 가능할 수 있는 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면 저는 저번에 이제 그 누구죠? 외교부 장관이 소위 한일 관계 관련해서 물 반컵을 미리 채우면 걔들이 반컵을 채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반컵을 우리가 다시 더 채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꽉 채워서 다 그냥 갖다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건 예를 들면 한일 관계라고 치면 이제 내부에서 우리의 정신세계, 역사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을 심어 넣음으로써 많은 이데올로그들이 연구 작업을 하겠죠. 그럼 그 연구 작업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흘러 넘치겠죠. 그럼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역사,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배웠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책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구, 테러리스트.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만약에 유럽에 있었으면은요 이렇게 책을 썼으면 이 사람 잡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역사 부정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럽에는 18개국이 가지고 있어서 이건 예를 들면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틀러를 영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벌 받는 거죠. 이미 우리가 확인한 역사인데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90이 넘은 사람도 소위 유대 이 학살에 부역한 사람이 발견되면 지금도 90 노인 갖다 처벌을 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 적어도 1940년대 소위 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600에서 8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역사들을 반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된 청산, 친일에 대한 처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없었죠. 반민특위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회에서 반민특위 만들었는데 그거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나면서부터 그래서 뭐 오죽하면 소위 독립운동한 자식들은 배 굶고 살고 친일 자식들은 떵떵 없이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면 누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군인들을 엄청나게 존중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를 침탈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역성을 들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익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국적도 거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국적이 거기란데 이해를 하겠어요. 국적도 거기가 아닌데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녹을 먹고 여기서 교육받아서 여기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이 소위 일본을 위해서 제가 볼 때 이거 잘못한 간첩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첫 일성이 그 친일 인명사전 그 안에 들어간 분들 중에 억울한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이것도요 마찬가지 내용. 김형석이라는 사람이 친일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하던 사람이요 도대체? 이 사람 고대사 연구한 사람이에요. 고대사? 송나라 이런데. 예를 들면 송나라.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면 아무런 연구 근거도 없이 친일 인명사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친일 어떤 부역자로 오해받는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 본인이 근거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서 얘기 들었겠습니까? 뉴라이트 또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그러니까 일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근대화 이 근대화는 제가 큰 문제가 근대화는 산업화랑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근대화를 만들었고 소위 이승만 박정희가 산업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다큐 이런 것도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건국의 아버지로 뒀을 때만이 그 이전의 역사 자체가 사장되고 이승만 또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정해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것들은 다 그냥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빨갱이나 뭐 딴 쪽 그 테러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구 테러리스트가 쓴 사람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공동 저자 중에 하나인데 이 근거가 뭐냐면 김구는 주사파들이 만들어내는 영웅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김구라는 영웅을 역사적으로 왜곡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구 선생님의 본체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자주 독립을 확인한 게 1943년인가요? 카이로 선언입니다. 카이로 선언에 그 문구에 유일하게 한국만 2번 나와요. 자유와 독립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근데 이때 장개석이 여기에 참여해서 사인을 하는데요. 장개석이 나중에 얘기해요.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냐? 김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문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이 확인되게 한 장개석을 뒤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상해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건국을 떠났더라도 광복을 위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뭘 싸웠습니까? 제가 중간에 상해임시정부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던 인물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고종 폐위 업무하다 감옥 들어가가지고요 1899년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리고 1899년도에 탈옥했어요. 총을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탈옥하려고 나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이승만 그거 가지고 야, 너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오윤혜 씨가 우리 구순 앞둔 광복회장님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그 윤 대통령의 멘토로까지 불렸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지금 이 배신감을 토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뉴라이트 출신의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나는 배신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가시겠다고. 안 가고. 예, 안 가시겠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김영석은 원래 매번 했던 독립기념관 광복절 행사를 취소하고. 그러니까, 행사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매년 했었는데 그 서울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걸 취소를 했고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어떻게 이런 행사에 내가 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렇다면 소위 이 정부의 반광복적 그다음에 친일적 행태에 제가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 보고는 참석을 해줘라 거기에 안 그렇게 되면 삼부요인 중에 하나가 안 가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비화할 수 있으니까 가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갈등을 유발시킨 거는 대통령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은 큰 틀에서 나는 안 갈 테니까 광복회장으로서 야당 안 간다는데요. 뭐. 그러니까 삼부 요인 중에서 국회의장은 가. 개혁신당은 간다고 하던데요. 개혁신당이 양다리니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양다리죠. 언젠가 이럴 때 같이 뜻을 다 같이 개혁을 해야지. 빼세요. 그냥 신당이라고만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신당이란 말은 되게 좀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름이. 김건희 여사랑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표 오셨네. 어떻게? 저는 제 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출발했는데 아니 이게 50분이 넘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저는. 차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제 방송 마치고 딱 떴는데 50분 넘게 걸려버리네요. 길이 막혀서. 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셨잖아요.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고. 근데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보수에서 올드라이트예요. 올드라이트 그러니까 뉴라이트하고 올드라이트하고 바로 이 문제에서 상당한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올드라이트의 그 현대사관은 이렇게 크게 이른바 이 진보 쪽이라든지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면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올드라이트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색깔론 그러니까 이런 쪽 아니. 지금 이 뉴라이트가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시정부 정통성하고 48년도 건국절 문제인데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올드라이트의 시각은 임시정부의 자체의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자체도 임시정부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 시각으로 임시정부 정통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건국헌법, 제국헌법 때, 재헌법 때 이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 임시정부 정통성이. 그리고 광복절 자체에 이른바 해방과 건국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건국절로 뺀다는 얘기는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뉴라이트들이 들어와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뉴라이트는 좌파 운동하다가 전향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수인데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큰 이슈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명박 정권 때 정말 한 번도 고민 안 했던
뉴라이트 쪽에서 그냥 건국절을 치고 확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건국절 그때부터 이거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광복절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광복절에서 어쨌든 정부 수익 건국 개념을 다 같이 포괄하는 광복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깡그리 공절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 대해서는 올드라이트, 뉴라이트하고 크게 다르고 저는 근데 만약에 뉴라이트의 그 노선이 어쨌든 특정한 노선으로 하나의 존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이 독립기념관 쪽에는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를 만들어서 다른 거 무슨 근대화 기념관 만들어서 하면 맞지. 독립기념관은 기본적으로 늘 해왔던 노선이 있거든요. 독립에 대한 노선이. 이걸 정말 생소하고 어찌 보면 좀 생경하고 어찌 웬만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에 가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역사관을 관철시킬 수도 없고 토론도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뉴라이트는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독립기념 가지 말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된 저분이 지금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진숙 씨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렇지, 뉴라이트인 사람이 우리 변지 대표처럼 나 올드라이트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뉴라이트 역사관하고 한 번이라도 제가 이 부딪히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뉴라이트하고 맨날 부딪혔는데 보셔서 맨날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뭐 어디 개인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뉴라이트 사람들과 포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반대들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연연하면서 지금 자기 스스로 그 옛날에 했었던 얘기들을 전부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사실 좋은 태도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만 안 갔으면 뭐 솔직히 이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학자라며 이 자리만 안 갔으면은 학자의 개인적 의견과 뭐 존중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독립기념관 관장에. 왜 들어왔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넣은 거 아니에요? 이런 가치관을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국민에게 메시지 알리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만 안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오윤혜 씨가 얘기 잘했는데 정부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부처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 뭐 사사건건 알고서 임명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국회의원인지 뭐 하여튼 대통령실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이분이 그렇게 뉴라이트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지명도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왔는지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연구한 분들도 저 사람 왜 왔지? 저 사람은 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지도 잘 파악은 안 돼요. 연배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느낌에는. 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런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했겠죠. 아니면 이런 팀들이 움직였겠죠. 그 역사학자는 아닌 것 같던데? 역사학자 맞아요? 근데 이제 근현대 역사학자는 아니고. 딴 쪽에. 그러니까 이분이 중세 뭐 이런 데 역사여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왜 왔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여기 왔을까?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뉴라이트가 오더라도 이 분야에 연구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뭐 이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일단 이 진영에서 이 사람을 밀었겠죠. 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혼자 막 얘기가 대통령하고 맞다이 쳐가지고 올라왔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이쪽 진영에 있는 뉴라이트 계열 또는 어떤 친일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알건 몰랐건 검증이 안 됐다는 건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친이계였죠 아마 친이계에서 주로 이쪽에 연결돼 있으니까 친이계 쪽 추천으로 들어왔나 보죠. 아니 추천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을 앉혀서 국민도 안 좋고 여론도 안 좋고 야당도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2년 동안 보셨잖아요. 그렇게 싫다는 사람 계속 꽂아가지고 집어넣고 왜 검증 실패했냐고 얘기했더니 지금 광복회장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은 이종찬 씨를 앉혀가지고 좀 충돌을 났잖아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은 충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결정한 인사 아니에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자손들이나 그 독립
운동에 관여가 돼 있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복회장 이종찬 씨는 또 자기 친구의 아버지라고 앉혀놔가지고 뭐 이른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독립노선하고 비슷한 사람 앉혀놓고 이쪽은 전혀 생겨서 앉혀놓으니까 둘이 싸움 나가지고 터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 이철우 그 윤석열 대통령 친구가 이제 이종찬 씨 아들이죠.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해라. 어느 쪽이냐 도대체 이 양쪽에서 윤 대통령은 이 인사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광복 회장도 문제가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광복 회장 이종찬 씨하고 네, 지금 독립기념관장은 안 맞잖아요. 지금 둘이 안 맞지 않습니까? 둘이. 아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점 찍어놓고 1위로 앉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독립기념관장을 앉혀놨으면은 독립기념하고 말을 통할 사람이 앉혀야지. 똑같은 사람 인사권자가 왜 싸울 만한 사람 앉혀가지고 둘이 싸움 났냐. 인사권자가 왜 싸움 붙였냐 이걸 둘이서. 아마 그래서 그건 지금 고소고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인사추천 관련해서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인사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거. 그 어떤 뭐 절차가 있었나요 이게? 예, 그 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구성이 돼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다 보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말씀해. 아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역사를 뒤엎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는 이런 인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이런 역사를 만들려고 할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며 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36년 동안 침탈을 당했던 일본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만 왜 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대통령 주변에 특히 안보실 내부에 소위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반헌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세력, 그러니까 건국도 주장하는 거죠. 이거 부정하는 세력은 헌법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고 국부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다음에 뭐냐면 4.19 어떤 의거를 우리의 전통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4.19 의거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이승만 독재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반제국주의, 반독재라고 하는 두 큰 기둥으로 성립되어 있는 헌법 전문 체계이거든요. 근데 딱 최근에는 이 두 개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헌법적 대통령이 되는 길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증명이 돼 있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요즘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도광산 문제도 외교부 직원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얼이 빠져 있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위에서 그렇게 그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봐줘도 어떻게 사도광산 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쉽게 뭐 사도광산을 알리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 되는 거에 찬성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KBS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반대 청원이 뭐 엄청나게 3,000명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3,000 몇백 명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뭐 정확하게 3,340명이라고 돼 있네요. KBS 이승만 다큐 편성을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거를 방영을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방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이 KBS에서 이미 정당성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게 거의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 다루면 안 된다? 좀 이건 뭐 도저히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다루면 안 뭐 된다가 그렇다고 해서 아니고. 이걸 해가지고 무슨 큰 도움 안 된다가 인정을 하는데 일단 뭐 다큐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퀄리티도 굉장히 낮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또 즉자적으로 어쨌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무조건 뭐 부정하는데 저는 뭐 그건 동의 못합니다. 아니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 몰라서 그러나 이 다큐를 그렇지 다큐를 만들면서 그 독립 영화로서
인정을 못 받은 그 영화. 근데 뭐 보나 마나 솔직히 그 지난번에 이 이승만 그 영화도 그랬었는데 그 영화에 한동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에 자꾸 이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에서 다루면은 그건 뭐 똑바로 나오지 못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과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승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역사랑 진실을 왜곡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중심으로 온 것 같거든요. 사실로 밝혀졌고 역사로 다 증명된 것들을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줘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화나는 일들 중에 다 일본을 좋아하다 못해 찬양해서 생긴 일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게 돼버리고 사도강산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일본 봐봐요. 역사 교육 엉망진창으로 시키니까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면 충성 경쟁이 벌어집니다. TV조선에서 건국전쟁 상영한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제가 볼 때 KBS가 이거 못하니까 두 번째 찾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왜곡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왜곡한 내용을 공영방송에서 튼다라고 하는 건 소위 KBS가 책임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증이 안 되는 내용을 틀었다는 건 저는 충성 경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최근에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일본의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보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 회의라는 게 1997년도에 출범을 하는데요. 일본 회의가 뭐냐면 일본을 지키는 사람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조직, 그 다음에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역사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극우 집단들이 구성이 되고요. 이 극우 집단이 지금 일본 정치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 그 한국인 학자들에게도 저는 상당 부분 소위 장학금을 주면서 거기에 관련을 맺고 있는 거고 그 관련을 맺고 있는 연구기관 중에 하나가 낙성대 연구소하고 이승만 학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가 대부분 유라이트들의 본산들이 나왔고 친일 소위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이 나왔던 본산이거든요. 신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만들어낸 양산한 곳이죠. 근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이 일본의 극우 정치 집단이 만들어졌던 양상과 유사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거냐? 극우 집단화돼 있는 이 집단은요. 소위 19세기, 20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집단들이에요. 이 집단들은요. 이것을 꿈꾸기 위해서는 정상국가가 돼야 되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고 단일하게 천황폐하의 이론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두 축이에요. 이 두 축을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적 맥락에 맞게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소위 지금 건강한 올드보이, 건강한 올드라이트가 아니라 소위 뉴라이트는 그야말로 극우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권의 카르텔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 신민지 근대화론은 이론적으로는요. 사실 들을만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오해가 많아서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다. 이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이론적으로 뭐냐면은 일본이 어쨌든 우리를 30년을 지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다 독립운동만 해야 되냐.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소수가 있지만은 그 체제를 어쨌든 활용해서 발전시키고 근대국가를 준비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게 이론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탐구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실천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게 모두 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사람들 모두 다 그 박근혜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윤석열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윤석열 쪽으로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탐구할 만한데 이게 실천적으로 가게 되면 한마디로 집권한 강자한테 붙어도 된다라는 한번 변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써먹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그게 없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식민지 살고 있어. 일제가 어쨌든 집권했어. 근데
그럼 어떡하냐. 이미 일본이 집권하고 있는데 그 체제에서 열심히 내가 일하자. 뭐 경찰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어차피 윤석열이 집권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윤석열 집권에 우리가 부역해서 일하자. 이게 똑같이 해버렸거든요. 실천적으로. 아니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해를 한다 쳐도 독립운동을 했던 대해서 부정하고 역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 그때 어쩔 수 없이 부역했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계속 독립운동 쪽을 폄하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야지 정당화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신 KBS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을 미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거 어느 정도로 미화하는지 이게 지금 그 건국 전쟁하고 다른 거예요? 이승만 다른 정부 시절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든지 또 제주의 우리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미화시키는 거예요. 4.19 혁명에 따른 하야는 국민을 위한 결단 이렇게 주장하고 또 대한민국 건국 독립운동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 혼자 이뤄낸 업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식으로 되겠지만은 굉장히 객관성에서 결여가 되고 역사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서 영화진흥공사인가 거기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득력 있는 논증 제시가 부족해서 이거는 독립영화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한 것을 지금 KBS에서 사가지고 누군가가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도 직원들이 항의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를 틀어야 되겠냐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반면에 KBS 아니 근데 뭐 이걸 뭐 볼 일이 있어야지. 아니 그걸 보지 말아야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세월호 10주기 다큐는 또 KBS에서 불방했잖아요. 직원들이 그렇게 매일 촛불 들고 제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 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불방시키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청원 반대 이제 하는 이 이승만 다큐는 또 틀겠다고 하고. 두 번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07년도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MB 정부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진보 정부한테 자리를 뺏기면서 소위 MB 정부부터 소위 말하는 정치적 뉴라이트들이 등장을 해서 거의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다 해먹었죠. 그때 여러 가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또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예를 들면 탄핵 이후에 절망의 공백기가 있을 때 일단 딱 치고 들어온 게 지금 이 이데올로그예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이 거의 제가 30만 권이 이상 팔렸을 겁니다. 그 책이.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보수층 같은 경우는 미래가 절망적이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이데올로그로서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훅 들어와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한 MB 세력과 다시 결합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장악해 들어오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매우 아주 음습한 흐름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공간에 나와서 좋아, 식민지 근대화론이 어떤 논리야? 우리는 아니야라는 토론을 벌이면서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건 저는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검증이 안 된 그런 역사학자들 또는 한쪽으로 낙이지긴 사람들을 소위 그런 아주 공적인 공간의 장으로 앉힘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사회에 양산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공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뭐 솔직히 이제 그분들에 대한 뭐 웬만한 책 논문 제가 다 읽고 공부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걸 보고 도저히 제가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망친 뭐 정확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 이론이 안 그래도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은데 강자가 들어오면 그냥 줄수자가 오해받기 딱 좋은데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들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실된 뭐 가치관도 없고 그냥 권력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냥 거기에 그냥 붙는 그렇게 거잖아요. 실천이 돼버려서 전 이론이 실천적으로 이제 거의 심각한 결함이 생겨버렸다. 그 이론이. 이거 요런 얘기 하다 보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여러분. 중간 광고. 열을 식히십시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면 아주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별명이 예전에 코미디 할 때 순악질 아닙니까? 악질적이에요. 이분들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진짜 독버섯처럼 그런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것을 그냥 그 뿌리를 내리게 하는. 넘어갑니다. 네. 김경수 복권으로 여권이 시끌시끌한데 야권도 또 시끌시끌하고 주말 내내 갑론을박했어요. 네. 시끄러울 이유 하나도 없는데 좀 의도적으로 좀 정치적인 좀 쇼를 한다고 좀 느껴져요. 그가 의도적으로 쇼를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양쪽 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했던 박근혜 이명박 쪽 사람들 다 사면복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전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경수 씨도 사면이 됐어요, 이미. 네. 복권이 안 됐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때, 법무장관 때문에 다 끝난 얘기인데 복권 문제만 총선이라는 민감한 정치시기 때문에 뒤로 넘긴 게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권 안 된 이유가 총선 복잡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서로 양쪽 다 해가지고 넘어간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총선 끝나면 복권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면시켜놓고. 근데 뭘 복권을 반대하니 왜 반대하고? 그게 다 쇼죠. 이게 이제 이쪽에 지지층 문제들하고 이제 안 그래도 한동훈 뭐 좌판이 많이 말 나오니까 네. 지지층 어쨌든 김경수 복권을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은. 다 쇼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오는 한기호 무슨 중진 의원들 다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결정 달았던 사안이에요. 그럼 대통령실은 이거 고유 권한이다 하면서 딱 선 그었잖아요. 이것도 약간 서로 그렇죠. 짜고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이명박 자기들이 잡아놓은 사람들까지 다 사면시켜줬는데 이 김경수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3차장 때 한동훈이 수사를 미적거려가지고 특검이 된 겁니다. 수사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김성태라는 그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하다가 얻어맞은 거 기억나시죠? 단식하다가 네. 국회에서 얻어맞아. 계단에서 그래서 특검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잡아놓은 사람도 다 사면복권 시켰는데 네. 자기들이 특검을 반대했는데 특검이 잡아놓은 사람은 사면복권을 왜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면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어느 쪽은 어떻고 이쪽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나눠볼 텐데 지금 얘기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눕니다.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하네요. 이번엔 몇 돌까? 근데 우리 변 대표님 말씀대로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 윤석열과 차별화됐다. 나 다르다. 다음에 대권 주자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속 한동훈 장관을 부정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노태우 전두환 사례를 그거를 보면 거의 똑같은데 노태우 6.29 선언을 전두환이 만들어서 노태우가 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 가지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차별화하는 거를 전직 대통령이 용납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이미지 덮어써서는 돼서 안 되니까 일정 정도 한동훈이 차별하는 것을 용납을 시켜줄 거라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선을 넘어서 예를 들면 긴거리 특검을 지른다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과 엄청난 차별할 것처럼 최상병 특검 팔다가
막상 당선된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다가 아이고 김경수 이거 잘 걸렸다 해가지고 또 차별화 쇼를 하는 거죠. 이거.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야당의 균열을 좀 은근 바라면서 대권 후보 강력한 대권 후보로 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아니 뭐 그 정도 사고 방식이라면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진영을 잘 야당의 진영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경수라는 정치인의 이 성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은 약속 대련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나 건들지 마, 나는 안 건들 테니까라고 하는 큰 틀의 약속 대련은 있는데 내부에 뭐가 있냐면 경로 우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계속 문제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적어도 친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네.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왔던 논리가 두 가지예요. 당내 여론 이렇게 얘기해요. 당내 여론 반대를 많이 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내 여론을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얘기죠. 본인은 국민 눈높이 얘기했거든요. 국민 눈높이를 보게 되면 지금 반반인 상황이에요. 국민 눈높이 여론조사를 보면 당내 여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기가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와 당내 여론이 다를 때 어디를 택할 것이냐. 지금까지 끊임없이 차별화를 얘기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어요. 자기 말에 안 맞는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김경수가 반성을 안 해서 너는 왜 막 반성을 안 해? 반성을 안 한 사람을 어떻게 복권시켜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반성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후보로 출마시켰잖아요. 그때 공천 누가 줬습니까? 한동훈이 준 거 아니에요?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반성 사과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차별화를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잔 기술은 부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보면 전당대회 사라지고 김경수 복권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쪽들 사람 입장에서야 야 성공했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고 또 한동훈 대통령과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자기 발등에 자기 발을 자기가 찍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전 나중에 그 측근 때문에 작살날 것 같아요. 총선 때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 때 구속시킨 그 이제 징역형을 때린 사람들 을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하고 공천을 준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에서 그 사람들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은 전 원세훈,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사면 복권 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이거를 더 가리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더 그럼요. 같이 나와야죠. 같이 나와야 공격을 안 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조윤선, 원세훈 이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세훈 같은 경우는 댓글 공작, 소위 그 지금 김경수한테 천일 공노할 민주주의 왜곡이라고 얘기했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건 사적인 것도 아니에요. 공적인 조직을 움직여서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은 아무것도 없죠. 조윤선은 또 탄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인물들이 다 사면 시켜주고 나왔는데 사면 복권 됐는데 거기에 김경수 하나가 나오니까 여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것도 노렸겠죠. 저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경수를 몰리게 해서 물타기. 아마 원세훈은 아마 이명박 쪽에서 강하게 요구했을 텐데 원세훈은 국정농단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찌감치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그냥 집에다 갖다 놨어요.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먹으려고. 10억 원을요? 10억 원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국민 세금을? 박근혜하고 관계없이 구속된 사람인데 같이 퉁쳐가지고 사면서 이제 복권해주면서 지금 그 논의는 사라졌죠. 이 김경수 문제. 놀라운 건 지금 대통령 내외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이상한 비서실장도 거기 참석을 해서 정진석이 아마 그때 정무수석인가 뭐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밥을 먹고 있죠. 이명박 때에서는 윤석열은 정말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게 노무현 정권 말기 때 BBK 특검 들어갔을 때 그때 윤석열이 특검으로 파견 나가서
이명박에게 다스는 이명박과 아니라고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승승장구합니다. 중수부까지 들어가서. 아, 윤석열. 그래 놓고 문재인 정권 때 다시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다시 잡아놓았어요. 그럼 이렇게 식사할 때 누가 더 비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입니까? 저는 이명박.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윤석열에 구속당했잖아요. 밥 먹는다고. 같이 밥 먹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이 정상이 아니에요. 다 식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단한 게, 저기 부친상 나가니까 가서 또 조문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서 조문하고. 정치가 그런 밥 먹자니까 밥 먹고. 네. 솔직히 저거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네. 그 지금 이제 그 우리 변희재 대표는 끊임없이 한동훈과 윤석열이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짜고 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 자기 속셈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쪽에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그냥 이게 김경수가 대권 잠재적인 잠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면 복권하면서 요쪽 야권에서 자중질환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나서서 이것을 반대를 계속 표명을 하면서 그 싸움이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처럼 비춰지는 거. 그래서 정말로 그 윤석열의 속내는 사실은 뭐 김경수를 통해서 이재명의 자중질환이 아니고 한동훈을 정말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김경수 사면은 지난번에 복권이 안 됐을 때 이미 언론사 기사로 총선 뒤 복권이라고 다 기정사실화 다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왜 나서서 그게 이제 그게 윤 대통령 쪽의 얘기예요. 아니 이미 그때 사면한다 그러고 지금 복권하는 순서인데 기정사실이고 자기가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야기까지 사면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네가 문제 삼고 계속해서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주도권을 싸움의 주도권을 왜 일로 가져와라는 불만이지. 근데 이제 이거는 윤석열이 그냥 봐줄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충돌이죠. 충분히 용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충돌이죠. 정치 초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윤석열이 아직 3년이나 남아가지고 지금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번에 검찰총장 제가 임명을 유심히 봤는데 이 검찰총장 문제는 사실은 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누구랑? 그러니까 신자용이라는. 이게 실제로 윤석열 한동훈은 이 국정농단 수사 때 싸그리 다 이 조작 수사했던 그 범죄 집단 가지고 검찰 장악했어. 그게 김영철, 강백신 이런 애들인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최고 핵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자용입니다. 신자용이 그 중에 핵심인데. 어느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당시 특검이 있었죠. 특검이 있어가지고 최순실을 3종을 멸해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신자용이 당연히 검찰총장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국정농단 특검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팀들은요, 개국 공신들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 고영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때 갑자기 막 수청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으로. 그러니까 검사들 라인에서 윤석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개국 공신이니까 좀 덤비는 기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이니 뭐니 덤비는가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신장을 갖다 앉히면은 또다시 덤빌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개국 공신이니까. 그러니까 심우정을 앉혀가지고 심우정은 그 한동훈이 꽂아놓은 법무부 차관을 날려버리고 김건희 라인에 앉혀놓은 인물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검찰총장은 이제 김건희 라인에 앉혀가지고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못하게 이제 칼은 윤석열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오빠의 동창. 동창. 그래요? 이렇게 법무부 그걸 떠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올 1월달에 심우정을 이 법무부 차관 들어왔는데 한동훈이 그 차관에 자기 최측근 여자 차관을 앉혀놨는데 그냥 목 날리고 데려온 사람이거든요, 심우정을. 그러니까 한동훈 견제하기 딱 좋은 사람 앉혀놓은 겁니다. 한동훈을 견제하기 좋은 사람. 검찰총장을 이제 심우정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까불다가 예를 들면 댓글 그 한동훈 지금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침을 가잖아요, 한동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확인되는 건 이제 그 김종혁 최고가 둘이 안 친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펄쩍 뛰더라잖아요. 누가요? 한동훈 신인 당대표가 뭐 펄쩍 뛰게 뭐가 있어?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거지. 펄쩍 뛴다는 얘기는 야, 이 새끼야 그런 얘기 왜 해? 이런 거겠죠. 그럼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과 심우정 간의 관계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인물 캐릭터가 누구랑 친하기 어려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랑을 받거나 감싸줄 만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지금 많이 감싸주고 있던데. 아까 윤석열
정도니까 네. 그렇게 예를 들어 감싸주는 거지 같은 검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면 좋아하겠습니까? 술 한잔 못하지 잘난 척하지. 윤석열이의 장점이 한동훈을 품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래서 내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한동훈이 맨날 얘기하는 게 10월 위기설 얘기하거든요. 10월 위기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 위기설 아니고 이제 민주당 위기설 10월. 10월 왜요? 이재명 당대표 이제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좀 이 한동훈 쪽 사람들이 정치 초보들인지 몰라도 되게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한동훈과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한동훈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김경수는 말이야. 안 될 것 같아. 이미지가 착하잖아.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얘기들이 막 돌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매우 단순한 상황. 지금 상황에서 여야 지지층들은 아주 강고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한 리더가 자 우리 포용합시다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무슨 포용을 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판단을 못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저희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계 핵심적인 라인들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골간 라인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MB계 출신들 네. 소위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당시 뉴라이트 계열들의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좌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좌파라고 얘기해서 전향한 진중권 뭐 김경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같은 친한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 측면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딱 하나죠.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거나 강력한 당의 리더십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러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능력이 없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하면 화를 펄쩍 지금 화를 시작했으니까. 너무 진짜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던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검증 계속 실패했고. 재판 판판이지고. 비상 근데 지금 어쨌든 당 대표는 마치 윤석열과 엄청난 차별할 것처럼 막 잡다가 별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라앉고 있는 중이었는데 김경수 문제로 지금 다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그 김용원 경호처장 지명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저거는 결국에는 그 전임 신원식 장관이 계속 도망 다니니까. 왜 도망 다니? 최상병 사건만 나면 도망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요? 자꾸 도망 다니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 사건을 틀어주고 있는 김용현 네가 들어가서 완전 밟아버려라. 이것 때문에 멤버 체인지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다고 신원식을 자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다른 데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기 저는 국방장관은 자꾸 이제 국회에서 부르는데 가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신원식 지금 계속 도망 다녔단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김용현은 나가서 네가 가서 짓밟아라 아마 이런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는 지금 신원식 쪽 계보랑 김용현 쪽 계보랑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대통령실로 그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인사권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다 장하겠다라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초기부터 모든 인사권 장하겠다는 게 여기였었고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용현의 욕심 왜냐하면 계속 경호처장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 사람이 이틀만 그 사람이에요? 경호했던 사람? 그렇죠. 경호처장이죠. 너무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이런 사건을 매개로 해서 소위 국방장관이나 장관직으로 가고 나머지들 주변으로 몰아내는 이게 어찌 보면 좀 차지철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차지철 이후에 아니죠 전두환 때 경호처장이 중정부장까지 간 적 아는텐가 그런 게 있는데 막 그 군사정권 이후에 하여튼 경호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최초죠 민주화 이후로. 경호실에 근무한 사람이 지금 내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큰 문제는 아마 김용현 처장이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상당. 같이 다녔으니까. 8080인가? 800에 7070. 아 그거 지금 확보됐다 그러더라고요.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아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 그 확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화 내역을요? 네, 확보를 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화한 저희가 다 나오겠죠 라인들이. 라인이 나오게 되면 저는 얼추 윤곽은 나타날 건데 아마 그 윤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강의구 부속실장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은 최혜병 특검 문제. 그러니까요. 가서 막아야죠. 그러면 김용현 같은 사람이 가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죠. 신원식 같은 경우는 좀 정치를 조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가려고 슬슬슬슬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아니 자기는 있어요. 어쨌든 저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덮어쓰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계속 도망다녔으니까 더 놔줄 수가 없었던 거고. 어쨌든 김용현이 이번에 이제
전면에 등장한다는 건 정말 저는 차지철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예. 어떻게 경호실에 경호 전문가들이 가는 구성원이 됐었는데 경호처장이 정치한다는 게 지금 거의 몇십 년 만이에요. 그렇게 시키는 거지 뭐. 위에서 시키는데 뭐 얼마나 예뻐 보였으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저런 무슨 얘기를 했더니 별 3개짜리니까 전문성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무슨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집단들이에요 보면. 그러면 경호처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술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술 때문에 경호처장들이 지금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술자리를 마련해주고 지금 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옛날처럼 여자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에게 안 들키고 술을 마셔야 돼. 그거 누가 합니까? 경호처장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그걸 잘해준다. 그걸 잘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을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폭력적이고. 되게 국민들한테 비호감이 일으킬 만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카이스트도 그랬고 의사도 막 업고 가고 막 정의당 의원한테도 그랬고 굉장히 비호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경호처장의 잘못은 경호처장 본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경호 철학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 철학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철학을 더 악랄하게 따라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예뻐한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까지 오면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국민은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좀 위험한 인물들. 그러니까 적어도 차지철하고 그 당시에 그 김재규 갈등이 이제 경호처장은 대통령 뒤를 붙잡고 있지만 자기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재규를 자르고 이제 중정부장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었거든 사실은. 지금 나 딱 보니까 김용현 씨 딱 그 꼴인 것 같은데. 자기가 국방부 주식 다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주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진짜 지금 계속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보 이슈가 현실적으로 거대한 불안으로 발생을 했을 때 한 번 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의 통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해집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안보 위기를 통해서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인권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김용현이라고 하는 자기 수적이었던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서 이 상황에서 한 라인이 만약에 둘이 만들어져서 소위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무리한 일들을 벌릴 가능성이 신원식 때보다 더 높다 이거죠.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분명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